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오늘 수업 끝나면 하실 일 없죠? 네. 없어야 됩니다. 네. 자, 네. 지지난주인가 우리 학교생분들이 저녁을 사주면서 저한테 선물을 주더라고요. 바로 요겁니다. 이게 저기 분필 꽂는 거. 근데 되게 무겁습니다. 평생 강의하라고. 네. 자, 그러니까 오늘이 어디 할지 하느냐면 3장? 아닌데? 123페이지 할 차례죠. 네. 아니야. 123페이지부터 할 차례네. 거기까지 했고요. 124페이지부터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사무실에 걸어둘 게 뭐냐. 중개사분실에 이렇게 가보시면 벽을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 보면 어떤 게 걸려 있냐면 일단 이렇게 해서 등록증이 걸려 있고요. 이 사무실에 걸어 놓을 때는 원본을 걸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분사무실이다. 분사무소 배웠죠? 그러면 등록증이라고 안 그러고 이름이 바뀝니다. 신고필증. 이것도 역시 원본을 게시하시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사무실에 가면 보증서류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서류. 정확히는 보증설정증명서류입니다. 현실적으로 걸려있는 거 보면 공제증서 이런 게 액자 속에 넣어서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드러났냐 뭐 이런 거고요. 자, 세 번째 걸려있는 게 뭐냐. 세 번째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이 자격증도 이제 원본을 걸어놔야 됩니다. 중개사 자격증.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사장님의 자격증도 걸지만 일하는 직원의 자격증도 건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특징이죠. 이것도 원본 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사무실에 꼭 걸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요율표입니다. 요율표. 정확히는 요율 및 한도액표입니다. 이게 조례표죠. 손님들이 이제 복비 계산할 때 요금 얼마 정도로 나올지 알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요 네 가지를 반드시 걸게 돼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거 걸어놔도 막 괜찮습니다. 경매 컨설팅 수료증이라든지 뭐 등등등 걸어놔도 법 위반은 아닌데 최소한 요 네 가지는 걸어둬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 네 가지를 걸어둘 서류다. 게시 서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를 갖다가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걸어둘 거. 동그라미 1번이 등록증이에요. 자, 분사무소 나오면 신고필증 원본. 동그라미 2번이 요율 및 한도액 표죠. 동그라미 2번이 요율표. 동그라미 3번이 뭐냐 하면 자격증 원본입니다. 3번이 동그라미 3번이 요거. 동그라미 4번이 뭐냐 그러면 보증설정 증명서류죠. 요거죠. 요거. 이렇게. 1번이 등록증이었고요. 요 네 가지를 걸게 돼 있으니까 게시할 서류 네 가지를 갖다가 암기를 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글자를 따서 개, 등, 보고, 자요 이렇게. 요 등은 등짝을 얘기합니다. 개는 누군지 모릅니다만은
개시한다는 뜻이죠. 개 등 보고 잔다고. 등을 돌리고 자서 그런 겁니다. 개 등 보고 자요. 암기해 두시고 걸어둘 걸 걸어두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매깁니다. 제일 끝줄 부분에 이렇게. 그래서 개 등 보고 자요. 이렇게. 자, 또 가봅니다. 이번에는 125페이지 가면 사무소 명칭 등이라고 돼 있고,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요게 뭐냐면 명칭 사용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명칭을 요렇게 쓰십시오. 사용 의무. 사용할 의무. 명칭이 뭘까요? 그러면 명칭은 상호 얘기하는 거예요. 중개업소 상호. 상호 다양하죠. 근데 동그라미 1번에 두 줄 밑줄 그어보시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을 쓸 때 방법이 두 가지다. 한 가지가 뭐냐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가 들어가게 쓰든지, 아니면 또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들어가게 쓰든지, 하여간 둘 중에 하나의 문자가 들어가게 쓰십시오. 상호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의 그 두 줄에 따르면, 만약에 중개업소로 상호를 쓸 때 예를 들어서 호박 공인중개사 이렇게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딱 쓰면 안 됩니다. 뭐가 빠졌죠? 사무소. 이렇게. 대박 부동산 이렇게 쓰면 됩니까? 안 된다. 뭐가 빠졌죠? 여기는 또? 중개란 말이 어쨌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행운 부동산 사무소 이렇게. 요건 됩니까? 안 된다. 부동산이란 말은 들어갔는데 요걸 살리려면 중개란 말이 어디인가 와야 되고, 사무소란 말이 있는데 이걸 살리려면 앞에가 뭐가 와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또 와야 되죠. 그러니까 법 위반이다. 그죠? 이렇게 되면 이것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에 가보시면, 자, 부칙에 나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부칙에 나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없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쓰면 안 된다고 두 줄 되어 있죠. 그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2번에요. 뭐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부칙에 나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사무소 명칭을 써야 된다는 뜻입니까? 부동산 중개란 문자가 들어가게 쓰십시오. 이런 거죠. 안 나와 있지만 이거는 뜻이죠. 이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는 사무소 명칭을 쓰는 방법이 두 가지니까, 부칙 개공이 누군지 아시죠? 자격증이 없는 복토방 할아버지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안 지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부칙 개공 할아버지가, 저 부칙 개공이 현대 공인중개사 이렇게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부칙 개공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렇게 쓰는 게. 예. 자,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3번을 가보도록 합니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은 거기 보면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 표기라고 제목은 되어 있는데, 우리끼리 할 때는 간판 실명제 이렇게 라고 옆에 쓰시고, 간판 실명제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셔야만 시험 공부할 때 수월합니다. 이게 간판에다가 뭐라고요? 이름 적으셔. 근데 이 간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5개 광고물을 얘기합니다. 5개 광고물 이렇게. 그러니까 조문에서는 5개의 광고물이라고 쓰는 경우 이게 대부분이고, 이걸 우리가 간판 이렇게 간판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에서. 근데 같은 말. 자, 첫 번째는 일단 밑줄 긋기 전에 모든 간판에 이름 적어라가 아닙니다. 가로형 간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보시냐면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니은번에 두째 줄에 나옵니다.
5개 광고물 중에서 가로형 간판, 또요 세로형 간판, 그 다음에 돌출 간판, 또요 옥상 간판, 이런 식으로 4가지 간판에만 이름 적어라, 이런 뜻이에요. 보통 가로형 간판이 많죠. 간판이 이렇게 있으면 간판 상호가 호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하시고, 여기가 이제 보통 대표 해가지고 이미숙 이렇게 되면 요게 바로 간판 실명제를 의미하는, 간판은 어디엔가 이름이 들어갈 것, 이런 뜻이. 요게 가로형 간판, 이렇게 길쭉한 건 세로형 간판. 돌출 간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중개업소에 보면 출입구 위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돼서 삼성부동산 이렇게 간판이 출입구 위쪽에 달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돌출 간판이에요. 여기도 원래는 이름 들어가야 되는데 이름 들어간 거 거의 못 보셨죠? 법 위반입니다. 단속 안 합니다. 그럼 그만이죠 뭐. 그게 돌출 간판. 옥상 간판은 이제 옥상에 있는 건데 좀 드물겠죠. 거기도 이름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모든 간판에 이름 적어라는 아닙니다. 4가지고 거기 지금 동그라미 니은번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거기 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조그맣게 적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실명을 이름을 적어라 이렇게 됐죠. 요게 가로 안에 보시면 법인 간판일 때는 누구 이름을 적을까요?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하시오, 이런 뜻이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분사무소가 잘 나옵니다. 분사무소라면 누구의 이름을 적어야 되겠다? 책임자. 네?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의 간판에다가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까요? 그럴싸한데 틀리고요. 맨날 요 분사무소 물어봅니다. 맞게 낼 때가 있고 틀리게 낼 때가 있고, 여러 식으로. 이런 간판 실명제를 어겼을 때도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지금 쭉 보면 명칭을 잘못 써도 과태료, 게시를 안 해놔도 과태료, 간판에 이름 안 적어놔도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표시광고입니다. 요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이 표시광고 부분이 요건 옛날부터 다 있던 겁니다. 그런데 표시광고 부분은 원래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조문들이 꽤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표시광고다 그러면 표시란 말이 앞에 있긴 하지만 광고입니다. 광고. 근데 첫 줄에 보시면 요 표시광고는 누구만 할 수 있냐? 부동산 사장님만 할 수 있습니다. 매물광고예요. 개공만 할 수 있다. 이게 광고. 표시광고. 그때 자, 첫 번째 광고할 때 말이에요. 표시 광고할 때 그 표시 광고하는 그 매체물 광고 전단지에다가 꼭 집어넣을 것이 4가지가 있다. 밑에 있는 박스입니다. 광고 전단지에다 꼭 집어넣을 거 가만히 보면 그 사장님의 이름 꼭 들어가야 되고요. 성명.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죠. 박스 안에서. 그 다음에 중개업소의 상호, 명칭 이런 거. 첫 번째 줄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연락처 이런 것을 갖다가 광고할 때 광고 전단지에, 전단지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꼭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광고지에 꼭 들어갈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버리시면 성명 이소연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고, 성명 이땡땡 이소연 흔한 이름이죠. 요게 광고지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 성이 다시 이게 뭐라고요? 성명. 이걸 암기, 성명 이소연이라는 건데 이걸 암기했는데 요걸 모르시면 아무 소용 없어요. 성명. 명은 뭐예요? 명칭. 그죠? 요건 뭐예요? 소재지. 요건 연락처. 요렇게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박스 밑에 가면 동그라미 니은번이 있고 이번에 추가된 게 뭐냐? 광고지 말고요. 인터넷 광고입니다.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를 많이 하니까 인터넷 광고할 때는 그 인터넷 광고 매체물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자, 보시면 둘째 줄, 셋째 줄 보시면 성명 이소연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플러스, 자, 셋째 줄에 보시면 인터넷 광고할 때는 그 매물에 대한 소재지, 매물에 대한 면적, 가격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인터넷 매체물에다가 광고할 때 집어넣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요 성명 이소연 요것은 가만히 보면 부동산 사장님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름, 중개업소 상호, 중개업소의 소재지입니다. 요 소재지는 뭐죠? 물건 소재지입니다. 물건. 매물 소재지고 여기 소재지는 부동산 사장님의 사무실 소재지. 연은 뭐죠? 사무실 연락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들어가지만 위에처럼 요게 추가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표시광고 중에서 요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든 광고할 때는 광고할 때는 특히 이제 인터넷 광고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할 때는 다음 페이지 가시면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역시 이것도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126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 두 줄 밑줄 그으시고 부당 표시 광고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 부당한 표시 광고하는 게 뭐냐 이거지. 박스 안에 보시면 세 가지 정도를 예를 들어 놨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매물을 갖다가 있는 것처럼 해서 광고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A번. 존재하지 않아 뭐 이렇게 나오죠. 존재하지 않아 밑줄 그어두시고 그게 바로 허위 매물입니다. 허위 매물은 어떤 뜻입니까? 있지도 않는 매물이 있는 것처럼 해서 광고 내는 걸 얘기합니다. 존재하지 않아 밑줄 긋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요? 허위 매물. 되게 많습니다. 손님 유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허위 매물로 광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뜻이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B번에 보시면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요거 표시 광고란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거짓 광고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요 동그라미 B번 같은 경우는 광고할 물건이 있긴 있는데 광고할 때 거짓 광고, 허위 광고를 했다는 겁니다. 허위 매물은 뭐죠? 위에 건? 없는 걸 한 거고요. 그 둘째 줄에 보면 과장 광고, 과장되게 표시 광고했다고 나옵니다. 과장 광고도 부당한 표시 광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당 광고입니다. 이런 것들이. 동그라미 C번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C번은 기타 등등등 이런 거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이런 표시 광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광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그 옆에요. 박스 옆에다 하나 써두시는데 요거 이렇게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뭐예요? 과태료. 이거 출제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대부분 표시 광고할 때 이런 걸 이거 빼먹었다, 이거 연락처 빼먹었다 이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칩니다. 근데 광고할 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부당한 광고를 냈다 그러면 더 무겁게 처벌받죠. 이거 새로 생긴 거죠. 적어 놓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옆에다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갑니다. 밑에 5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판 철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개업소 간판을 철거하시오. 간판을 언제 떼느냐. 거기 박스에 보시면 간판을 떼게 되어 있는 사유가 세 가지죠. 사유 첫 번째, 이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이전 신고 나왔죠? 이전 신고 철거해야 됩니다. 간판 띈다고요? 또요. 두 번째 것은 폐업 신고죠. 폐업 신고했을 때도 간판 철거해야죠. 우리 지난주에 사무소로 이전했을 때 종전 사무실에 걸려있던 간판 철거한다 그런 거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당했을 때도 간판은 철거해야 됩니다. 등록 취소. 근데 가만히 보면 등록 취소는 강제 폐업입니다. 자진 폐업이 요거 진짜 폐업이고, 사무소 이전은 폐업하고 새로 차리는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철거해야 될 경우다 그러면 요 사유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요거 기억하실 때 글자를 따서 처리 패치다. 패치다. 다시 한번 처리 패치다. 처리가 의 이름입니다. 패치가 뭐냐면 등에 붙이는 패치인 거죠. 처리 패치. 열이 많이 납니다. 처리가. 그래서 열 내리려고 패치를 붙입니다. 처리 패치. 처리 무슨 뜻이라고요? 철거해야 될 경우다. 이가 뭐고요? 이전 신고했을 때. 패는 폐업 신고. 취는 등록 취소. 그러니까 철거해야 될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 자, 근데 요거 이 사유가 발생하면 간판을 언제까지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박스 위에 바로 지체 없이 철거하십시오. 여기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10일 이내 철거 X, 7일 이내 철거 X. 언제까지 철거한다고요? 지체 없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철거해야 될 건데 철거 안 하면 우리 지난주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된다고 배웠습니까? 처리할 건데 철거해야 될 건데 자진 철거 안 했습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어떻게 한다고 배웠습니까? 대집행. 대집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집행이 대신 간판을 어떻게 한다고요? 떼어낸다. 그리고 떼냈을 사람한테 뭐요? 비용을 물린다. 그죠? 그때 어느 법에 따라서 대집행을 하게 됩니까? 행정대집행법이다. 행정대집행법.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보면 대부분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위반사항은. 그런데 부당광고는 500과. 부당광고. 그 다음에 간판 철거는 대집행으로 끝. 과태료가 없어요. 여기는 또. 아시겠죠? 자, 가로 2번 갑니다. 가로 2번은요. 요쪽 여기까지는 법을 위반했을 때 여기까지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웃음이 나옵니다. 웃을 수 있어요. 과태료 정도 무니까. 결국 이것도 뭐예요? 돈이거든요. 근데 여기 가로 2번은 이제부터는 웃음이 안 나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런 문자를 썼다 이 말입니다. 개공 아닌 사람이 이런 문자를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형사처벌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무겁게 처벌받는 겁니다. 무겁게. 아닌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 자가 있기 때문에. 또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광고했습니다. 표시광고. 원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는 어때요? 개공 아닌 사람은 표시광고 못하죠? 표시광고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개공. 그래서 표시광고할 때 작년 시험에도 나왔었습니다만 표시광고할 때 여기요 성명 이소연이 들어가는데 여기 전부 보면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쓰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요. X. 예? 자, 어디를 보시냐면 125페이지에 밑에 박스 하나 아까 보고 간 게 있죠. 그 박스 바로 위에 보면 두 번째 줄 위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 별표해 두시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 별표하시고. 그 말은 중개보조원이 요 광고지에 들어가서 중개보조원이 자기가 광고하면서 중개보조원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막으려고 이제 이 법조문을 만든 겁니다.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개공 아닌 사람은 표시광고하면 됩니까? 안 된다. 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교재 127페이지 보시면 가로 3번입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이거 출제될 것 같습니다. 보면 아까 여기 보면 인터넷 광고 이 부분이 추가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광고를 다 해서 여기에 그 물건에 대한 가격 같은 게 광고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 물건을 올린 부동산 사장님의 이름이나 상호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요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조금 따져봐야 되겠죠. 인터넷상에 광고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광고 여기 이거 들어가려면 그러면 그게 진짜 들어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니까 이것을 모니터링 해야 되겠다. 그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 동그라미 1번에 두 줄 밑줄 그으시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그죠? 가 법 18조 2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뭐 할 수 있다?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어디가 시험에 나오냐면 이거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광고를, 인터넷 광고를 누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국장이요. 국장이. 여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등록관청 아니고 시도의사 아니고 누가 모니터링해요? 국장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이 이거 모니터링 하려면 협조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세 줄 밑줄 그으시고요. 국장은 모니터링을 위해서 필요한 때는 가로를 묶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뭐 해야 된다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누구냐면 KT 같은 그런 통신업체를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 표현도 앞으로 많이 익혀주셔야 됩니다. 서비스 제공자한테 뭘 할 수 있다고? 국장이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그 동그라미 1번, 2번 출제가 확실합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어디 가시냐면 129페이지. 지금 칠판에 쭉 했습니다만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출제가 제가 볼 때는 어디가 유력, 물론 다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 볼 때는 이거 한 두 문제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근데 확실히 나올 부분이 표시광고 부분이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에요. 표시광고 부분. 여기가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죠? 그 다음에 간판 철거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이거요. 간판 철거. 그죠? 지금 순간에 이해하고 요 간판 철거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자, 교재에는 129페이지 가보시고. 129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거기 14조에 나와 있는 법인 업무가 쑥 나와 있습니다. 그거. 자, 법인 업무 이렇게. 사실은 지금 칠판에 쓰는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공부하라 그러면 저는 칠판에 있는 내용 요거 쓰고서 그것만 보겠습니다. 칠판에 있는 내용 쓰고 그것만 반복해서 2번, 3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꺼운 책을 안 보고 저보고 공부하라면요. 근데 요 칠판에 쓰는 내용들은 이제 글쎄 여기 나중에 이제 요약집 한 2월 말, 아까 2월 말 3월 초에 정도에 나올 텐데 칠판에 쓰는 내용들은 요약집에 있을 겁니다. 같이 그림 그리는 것도 같이 있을 거고 암기 방법도 같이 요약집에 있을 거니까 곧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셔도 뭐 좀 있으면 책으로 나오니까. 자, 지금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14조에 나와 있는 법인 업무입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여자 학우들이 보면 노트 필기를 그렇게 잘해요. 남학생들은 막 수업도 많이 빠져가지고 필기하려고 잘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여자친구들은 진짜 필기를 끝내주게 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노트 필기를 너무 잘하니까 그 노트 필기한 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면 모든 학생들이 다 갖고 있어요. 다 복사해가지고 야 복사할 때 내 것도 해라. 그러면 시험 볼 때 책은 1000페이지고 500페이지고 그럽니다. 어떻게 그걸 공부해가지고 그것도 주관식으로 답안지를 써냅니까? 응?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노트를 갖다가 달달달 외웁니다. 내용도 잘 모르지만 하여간 거기 교수님이 수업할 때 사례 든 거 있죠? 그거 기억이 잘 납니다. 그러면 답안지 채울 때 그 사례를 막 거기다 씁니다. 기억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시험 봅니다. 근데 그렇게 잘했던, 예? 그렇게 그 공부 잘했던 그 여자친구가, 중앙지검에서 4차장 검사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 암흑의 공이라고 여자인데 그래. 그러니까 다르더라고, 남다르더라고. 노트 필기 같은 거 다 하는데 아주 환상적으로 해요. 똑같이 배웠는데도. 그죠? 예. 자,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게. 예. 자, 14조에 나와 있는 법인 업무를 보겠습니다. 요게 14조 업무가요. 7가지입니다. 이거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번엔 암기 안 하고 넘어갈 텐데, 다만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셔야 되고, 매년 한 문제예요. 법인은 가만히 보면 요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본업이에요, 본업. 근데 여기에 부업거리가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총 7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못해요. 이게 14조 조문이니까요. 14조에 나와 있는 법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맨날 그거 물어봐요. 요걸 볼 텐데, 위에 박스를 보는 게 아니고 밑에 가보시면 129페이지에서요. 네모 1번에 129페이지 아래 네모 1번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억번 중개업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 중개업이 요 기억번 요거예요. 중개업 본업 이건 부업. 자, 니은번 중개업은 공부해온 거잖아요. 우리가 요거부터. 자, 니은번 갑니다. 제목만 필요합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밑줄 그으셨고 그럼 끝났어요. 임대 관리를 해줄 수 있다. 누가 지금 임대 관리를 해준다고요? 법인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요 법인이 할 수 있는 14조 업무를 여러분이 자격증 따서 사무실 오픈하면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업무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임대 관리가 뭔지 아시겠죠? 임대 관리업이다. 응. 주인이 관리할 것을 주인 대신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임대 관리죠. 예. 임대 관리. 예. 그걸 갖다 똑같은 말로 뭐라고 썼냐면 관리 대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관리를 대신해 준다고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관리를 대신해 준다. 임대 관리 해준다. 그래서 여기는 가만히 보면 임대 관리 해줄 때 막 예를 들어서 뭐 수도세 같은 거 나왔다 그랬을 때 상가 빌딩에서 각 그 점포별로 얼마씩 낸다 막 이런 거 통건물일 때 그런 거 막 계산해서 이게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 점포가 비었다 그러면 주인 대신 들어올 사람 구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주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재계약할지 말지 재계약할 때 월세 얼마 올릴지 이걸 주인 대신 다 해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임대관리다. 임대관리. 예. 근데 뭐에 대해서 임대관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앞쪽에 상업용 건축물하고 뭐하고 주택. 그죠? 이건 상가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원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임대관리하는 것이 법인 업무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간단해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법인이 이 두 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임대관리다. 이렇게 되면 법인 업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딱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임대관리업. 이 임대관리업과 임대업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이죠? 이거 임대사업이요. 여기 임대관리업은 뭐 월급 받아가면서 관리를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임대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임대관리업을 하고 싶으세요?
임대 사업을 하고, 그쵸?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오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이건 대신 해줘야 되고, 몸을 써야 되고. 자, 둘째 줄에 보시면 이거 나와요. 임대업은 법인이 할 수가 없다. 둘째 줄에. 최근에 딱 한 번 나왔는데, 조만간에 다시 나올 겁니다, 이거. 임대업과 임대관리업이 다르다는 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번 갑니다. 동그라미 디귿번은 가만히 보니까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이죠. 이걸 우리끼리 통하는 말로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법인도 그렇고 일반 개인도 중개 사무실에서 중개업하면서 컨설팅업을 같이 한다. 이거 되게 많이 같이 하는 겁니다. 이거요. 컨설팅업 이렇게.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부동산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나을지, 부동산을 갖다가 거래할지 말지, 땅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거죠. 이게 법인 업무죠.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별거 없어요 이거는요. 자, 리얼번. 제일 끝에 가시면 리얼번이 있고요. 제목 밑줄 그으시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과 경영 정보 제공이다. 여기서는 특징이 경영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두 번 경영이란 말이. 그게 뭐냐면 경영이란 말이 두 번 나왔는데 경영 컨설팅. 우리끼리 통하는 말로 그냥 컨설팅이라고 하자고요. 경영 기법 제공, 경영 정보 제공이라고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영 컨설팅. 그러면 중개업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괜찮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다. 그러면 상대방은 누구에 대해서 경영 컨설팅을 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 부동산 사장님이죠. 그 앞쪽에 나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여기를 갖다가 고쳐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경영 컨설팅이 법인 업무입니까? 개공. 여기를 물어봐 맨날. 이 뒤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공.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란 말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 제공이다. 그러면 법인 업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맨날 여기만 물어보는데 틀리면 안 되겠죠? 물어보는 게 똑같은데. 제일 끝줄. 일반인이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 제공은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거요. 시험에 어떤 거 나왔냐면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 제공이다. 법인 업무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법인 업무입니까? 시험 준비생은 이거 전이잖아요. 또 더 아니죠. 자, 다음 페이지 가시고 130페이지 동그라미 미음번. 자, 7가지 업무를 지금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미음번에 가보시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뭐라고 나옵니까? 분양 대행. 자, 법인이 뭘 대신할 수 있다고요? 분양계약 체결을 대신해 줄 수 있다. 분양 대행. 분양 뭐 이거 뭔지 아시죠? 첫 번째 매매하는 걸 분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모든 부동산을 다 법인이 분양 대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뭐에 대해서 분양 대행할 수 있다고요? 상업용 건축물하고 또요? 주택. 그죠? 신축 빌라라든지 신축 빌라 주택 아니면 신축 상가 같은 거 분양 대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맨날 나오는 게 이거단 말이야. 두 가지에 대해서 분양 대행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 대행이다 그러면 공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 대행 그러면 법인 업무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지.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 이렇게 되면 법인 업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맨날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분양 대행할 수 있는 대상 부동산은 두 가지죠. 두 가지. 뭐하고 뭐요? 주택. 두 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대행이란 글자가 나온 게 여기 한번 나왔고 앞쪽에 보면 관리 대행한다 그랬을 때 대행이란 글자가 또 나왔죠. 두 군데 나왔죠. 이렇게. 그런데 관리 대행도 대상 부동산은 뭐하고 뭐예요?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이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분양 대행도 그 대상 부동산은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이죠. 두 개가 같죠. 예. 이게 달랐으면 어쩔 뻔했어요. 머리 깨질 뻔했다고요. 이게 달랐다 그러면 이거 어떤 거야. 근데 마침 같아요. 너무 다행스럽게.
그래서 기억하실 때 글자를 따서 상주대행이다. 상주대행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제 아는 대학 후배가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아버님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거기 가봤는데 외아들이고 저기 뭐야 여동생도 없고 막 그래. 그러니까 가봤는데 그 막 상주 역할을 할 사람이 자기가 혼자밖에 없잖아요 지금. 어머님도 연로 가셔가지고 오래 계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몇 명 와가지고 상주 역할 대신 해주더라고. 들어온 거 받고 막 뭐 이게 서빙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겁니다. 그거 상주대행. 상주대행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미음번에 동그라미 B번에 둘째 줄 가시면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법인 업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라고 써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읍번 갑니다. 이제 비읍번. 비읍번 보니까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다. 밑줄 그어두시고. 비읍번은 그래서 결국은 이런 뜻입니다. 쉬운 말로 해서 도배나 이사업체를 뭐 해줄 수 있다? 소개. 중개하다 보면 손님들 입장에서 의뢰인 입장에서 도배할 일이 있고 또는 이사할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 업체를 갖다가 소개시켜 줄 수 있겠다. 부동산 사장님이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 이사 오셔가지고 이분이 인테리어를 좀 하고 고쳐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괜찮은 인테리어 업체가 좀 있으면 소개시키쇼. 그러면 여러분이 소개시켜 줄 수 있듯이 법인도 그런 거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쓰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이 뭡니까? 용역이 서비스인데. 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이 뭐예요? 주거 이전과 관련된 서비스가 도배, 이사, 인테리어 그런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알선. 그게 법인의 업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맨날 출제하는 게 뭐냐면 거기 동그라미 A번에 둘째 줄에 있듯이 법인이 도배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죠? 법인이 포장 이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이거 아니죠. 맨날 이거 물어봐요. 맨날 이거? 하나 질문 드려봐요.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는 겁니다.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이다. 아니죠. 용역이 뭐라고 그래야 돼? 알선이다. 제공 그러면 안 되고 이 말이에요. 에? 최근 기출문제입니다. 쉽지 않아요 이런 거. 됐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가시면 동그라미 시옷번 나옵니다. 시옷번. 제목 두 줄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옷번 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경매에다 동그라미요.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여기서도 공매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다시 한번 경매 여기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공매 여기도 동그라미 두 군데 그 다음에 둘째 줄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알선의 동그라미 알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대리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대리의 동그라미 자 네 군데 동그라미 칩니다. 경매 공매 알선, 대리 이렇게. 자, 경매 물건에 대해서 사실 이거 업무가 네 가지인 겁니다. 잘 보셔요. 이 경매는 법원 경매 얘기합니다. 법원 경매. 그 다음에 요 공매가 뭔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공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공매는 누가 세금을 안 냈습니다. 뭐 부가가시세 같은 국세 안 냈어요. 많이 밀렸어요.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땡겨 쓰는 꼴이 돼서 부가세가 엄청 밀려있다. 그 부가세를 안 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부동산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압류를 합니다.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들어가니까 세무서에서 압류한다고. 압류해가지고 그걸 뭐예요? 세금 받아내려고 그걸 자산관리공사한테다가 이것 좀 팔아주셔. 나 거기서 세금 받을라요. 해서 맡겨요. 위탁해요. 그러면 자산관리공사가 그 부동산을 압류된 부동산을 팔아주는 거예요. 공매요 그걸.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압류부동산 공매다 이렇게 합니다. 캠코 있죠? 캠코? 자산관리공사에서 처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경매에 나온 물건 또는 공매에 나온 물건에 대해서 소개시키는 게 알선이고 괜찮아 봐 들어가 이렇게. 대리는 뭐죠? 대신 낙찰을 받아주는 거예요. 대신 낙찰을 받아주는 거. 요걸 할 수 있다. 그럼 업무가 네 가지인 게요. 자 보시면 경매 물건에 대해서 소개시키는 거 이게 첫 번째 업무. 법원 경매 물건인데 대신 받아주는 거 두 번째 업무. 자 세 번째 업무는 공매 물건인데 소개시키는 거. 들어가 봐 괜찮아 이렇게. 자, 네 번째는 공매 물건인데 대신 받아주는 거. 낙찰을. 업무가 네 가지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경공매 컨설팅이라고 하자고요. 이 컨설팅이라고 우리끼리 그냥 부르는 게 세 가지가 나와버렸네요. 경공매 컨설팅이 있고 아까 경영 컨설팅이 있었죠. 요 경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컨설팅이 또 있었죠. 우리끼리 말을 만들어서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경공매 컨설팅이 요 네 가지 업무다. 이것을 자 지금부터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한참 보고 있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경공매 컨설팅을 할 수 있는데 그 유명한 자격증이 없는 복잡한 할아버지는 경공매 컨설팅을 일체 할 수가 없다. 부칙에 나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분은 경공매 컨설팅을 못 하는데, 그죠? 이분들은 지금 연세가 높으셔서 별로 할 생각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하여간 시험에서는 끈질기게 물어봅니다. 못한다고. 요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또 하나 더. 여기까지 보고 싶습니다. 요 네 가지 업무 중에서 경매 물건에 대해서, 이게 공매 물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경매 물건이 많지. 그 경매 물건에 대해서 입찰 대리합니다. 매수신청 대리합니다. 보통 투자자는 알선 정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원해요. 이걸. 대신 받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경매학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특히 야간반 이렇게 하면 거기 오신 분들이 경매를 배우러 오셨어. 자기가 해보려고. 그런데 막 권리 분석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막 설명을 드리잖아. 중개사 공부도 안 하시고 그 설명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겠어요? 물건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냥 한 3시간 수업하면 3시간 내내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분처럼 계속 줘라.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지금. 계속 줘라. 그리고 실시간에 와가지고 저기 그 선생님 근데 괜찮은 물건 있으면 좀 하나 찍어달라고. 그걸 원하십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돈 얼마 정도 있는데 하나 들어갈 거 찍어달라. 이걸 원하죠. 그게 경매 대리야. 이 시장에서 발벗고 뛰고 있는 사람이 변호사, 법무사들이고, 원래 이 시장에는 중개사는 끼지 못했어요. 그랬다가 2005년도부터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특권을 없앤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허용했습니다. 누구한테요? 중개사한테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변호사, 법무사, 중개사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대신에 중요한 것은 이 경매 입찰 대리는 중개사도 할 수 있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등록을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등록하시고 한다. 그래야 이거 할 수 있다. 어디에 등록하는 겁니까? 등록관청이 아니고 법원에 등록하는 걸 얘기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서부지방법원장한테 등록하셔야 돼.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장한테 등록을 하시면 뭐 할 수 있도록 합니까? 경매대리.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요걸 하셔야 돼. 만약에 경매 물건인데 알선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 등록하는 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공매 물건인데 알선행위를 합니다. 법원에 등록하는 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공매 물건인데 입찰 대리를 합니다. 법원에 등록하는 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뭐만 필요합니까? 요것만 필요합니다. 요 대각선만 필요하다고요. 요것만 필요하다고요. 공매 대리도 아니라고요. 색깔부터 빨간색이잖아 이게. 이렇게. 이것만 필요하다고. 네? 자, 131페이지 보시고.
동그라미 15번 밑에 동그라미 A번에서 넷째 줄부터 밑줄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경매 동그라미요. 경매 동그라미.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하고자 했을 때는 대리의 동그라미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어디에 등록하고요? 어디에? 법원에. 법원의 동그라미고요. 그 감독 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별표입니다. 별표 요 세 줄. 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동그라미 D번이 있습니다. D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업무가 뭐예요? 경공매 컨설팅 칠판에 써놨습니다. 이거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 뒤에 보면 누구는 못한다고요? 부칙개공은 못한다고요. 그죠? 이것도 잘 냅니다. 여기 나와 있는 7가지 업무만 할 수 있는데 7가지 업무 중에서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마지막 거 제일 중요합니다. 자, 쉬겠습니다.